조직 내부의 균열과 침묵 강요가 만들어낸 처형, 대마밭역 은폐와 과시가 교차한 증거였고, 아친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불빛은 쉼없이 흘러가는 차량들로 번쩍였지만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야산은 끝없는 다크에 잠겨 있었어요. 시끄러운 휴게소의 활기가 사라진 공간은 고요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했죠. 그 어둠 속에서 발견된 서연의 몸은 이미 형체를 잃을 만큼 부패가 진행돼 있었어요. 옆구리와 가슴을 향한 깊은 상처, 목을 가로지른 칼날의 흔적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려는 처형의식 같았죠. 피가 터져나왔을 순간 그것을 지켜본 이들이 반드시 있었음을 짐작하게 만들었어요. 서연의 행방이 드러나기 전 함께 살던 민수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블랙문파라 불리던 조직의 일원으로 안양 일대에서 거칠게 이름을 남긴 인물이었죠. 폭력과 갈취, 그리고 위협으로 하루를 살아가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려움과 불편한 시선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내부의 균열이 커졌고 도피 자금을 요구하며 조직을 압박하던 민수는 결국 표적이 되었어요. 허벅지를 찔린 상흔과 가슴을 향한 치명적인 칼끝은 단순한 살해가 아닌 고통 속에서 신문을 겸한 처형 방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라이벌 세력 블러드파의 그림자가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정작 사건의 실체는 블랙문파 내부에서 자라난 배신이었어요. 서연은 민수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조직원들의 시선에 걸렸고 침묵을 강요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칙이 작동했죠. 그녀는 민수가 쓰러진 같은 공간, 어둠의 골짜기로 불려 들어갔고 결국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두 구의 시신이 불과 몇 걸음 차이로 묻혀 있다는 사실은 범인들이 익숙한 공간을 선택했음을 보여줬어요. 야산의 정적은 우연이 아니었고 은폐와 과시가 동시에 얽힌 냉혹한 무대였죠. 민수의 시신이 발견된 자리는 기묘했어요. 서연이 묻혀있던 곳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소나무 밑 땅은 서둘러 덮은 듯 헐겁게 패여 있었죠. 경찰은 어둠 속에서 삽자루로 긁어낸 흙더미 사이로 흉기의 흔적을 세어 내려갔어요. 허벅지를 향한 두 차례의 찌름, 가슴 깊숙이 남은 날카로운 자상은 단순한 공격이 아닌 메시지였죠. 허벅지를 먼저 찌른 이유는 곧바로 죽이지 않고 말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 그리고 마지막에 가슴을 향해 내려꽂은 칼끝은 침묵을 강요한 사형 선고 같았어요. 경찰은 블랙문파와 블러드파의 대립을 떠올렸지만 사건은 단순한 외부 보복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보통 조직 간 보복이라면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하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사이에 걸쳐 있었어요. 같은 야산에 두 구의 시신을 나란히 묻은 흔적은 은폐와 동시에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익숙한 장소를 반복해 사용했다는 건 범인들이 야산을 자신들의 무대로 여겼음을 말해주고 있었고 잔혹한 자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었죠. 사건의 단초는 의외의 인물에서 비롯됐어요. 약사였던 지혜는 남편 성준과의 갈등 끝에 블랙문파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의뢰했죠. 평범한 직업인으로 보이던 그녀가 조직과 손을 잡았다는 건 이미 어둠의 세계와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의미했어요. 남편을 혼내달라며 건넨 메모에는 차량 번호와 출퇴근 경로까지 적혀 있었고 그것은 곧 성준을 덮칠 칼날의 길잡이가 되었죠. 작은 불씨처럼 시작된 사주가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 조직 내 살인과 배신으로 이어진 셈이었어요. 지혜의 요청을 받은 태민과 지훈, 도현은 조직원들을 모아 성준을 덮쳤어요. 주차장에서 불시에 다가온 그림자들은 성준의 팔을 꺾어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고 그의 다리에 식칼이 파고들었어요. 고통 속에서 성준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어둠 속에 묻힌 비명은 번잡한 도심의 소음에 삼켜졌죠. 허벅지를 향한 공격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복종을 주입하려는 의도였어요. 이 장면은 훗날 민수에게 가해진 방식과 닮아 있었고 조직의 폭력 패턴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줬죠.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청부 폭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조직 내부에서 이미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도피 자금을 요구하며 태민에게 접근했고 동거녀 서연과의 관계 역시 동료들의 시기와 불만을 불러왔어요. 특히 도현은 서연이 원래 자신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빼앗겼다고 여겼고 분노와 질투는 서서히 증오로 바뀌었죠. 조직의 이권 다툼에 감정적 원한이 겹치면서 민수는 제거 대상이 되었고 서연은 그 뒤처리 과정에서 희생양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1994년 가을, 조직원들은 민수를 야산으로 불러냈어요. 잠깐 바람이나 쇠자는 말 속에는 냉혹한 함정이 숨어 있었죠. 대마 연기를 함께 나누던 자리에서 칼이 꺼내졌고 민수의 허벅지를 먼저 꿰뚫었어요. 고통의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지는 순간 또 다른 칼끝이 가슴을 향해 내려왔죠. 눈빛이 흔들리던 민수는 배신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흙더미로 덮인 그의 몸 위로 소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고 바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막을 되돌려 주었어요. 서연은 민수의 실종 이후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맸어요.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며 혹시 민수를 보셨나요? 라며 흔적을 좇았지만 그 질문은 곧 조직의 귀에도 들어갔죠. 입을 다물지 않는 서연은 위험한 존재로 간주됐고 그녀를 향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는 유인의 소가 어두운 길을 따라간 서연은 결국 야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녀가 본 것은 민수가 사라진 이유였고 동시에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이기도 했어요. 서연의 죽음은 신속했지만 잔혹했어요. 옆구리를 향한 칼끝이 먼저 들어왔고 가슴으로 번진 공격은 심장을 무너뜨렸죠. 마지막으로 목을 가르는 칼날은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숨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처형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사라지는 순간 주위에 있던 자들은 침묵했지만 마음속에는 메시지가 새겨졌죠. 조직에 맞서는 자 또는 불필요한 입은 결국 이렇게 사라진다는 차가운 교훈이었어요. 두 구의 시신은 불과 몇 발자국 차이로 묻혀 있었어요. 경찰이 삽으로 파낸 땅속에서 드러난 뼈와 천 조각은 같은 시기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해주었죠. 유기는 성급했고 마치 급히 덮어버린 죄책감처럼 흙은 허술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범인들의 익숙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 야산은 그들에게 은신처이자 처형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의 끝이었죠. 경찰은 두 시신이 함께 묻힌 사실에서 조직 내부의 공모와 계획성을 읽어냈어요. 수사가 확대되자 경찰은 블랙문파의 잔혹한 일면을 조금씩 드러냈어요. 도현, 지훈, 태민 등은 과거에도 숱한 폭행과 절도를 저지르며 지역 사회를 위협해왔어요. 술집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길에서 여성을 쓰러뜨려 가방을 빼앗으며 심지어 경찰관까지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던 전력이 있었죠.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최악의 범죄였어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수많은 범행 경험 끝에 익숙해진 폭력이자 조직 내부의 권력 싸움에서 비롯된 잔혹한 결말이었죠.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블랙문파 내부의 균열과 지혜의 사주가 교차하며 끔찍한 연쇄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죠. 성준을 공격하라는 부탁이 전달되고 태민과 지훈은 조직원들을 모아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수의 불안한 위치가 더욱 부각됐어요. 동료들은 그의 요구를 부담으로 느꼈고 서연은 그들의 눈에 잠재적 위협으로 보였죠. 작은 균열이 연속된 파열음으로 번지며 결국 두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킨 것이었어요.
민수는 오랫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전력이 있었고 수차례 잠적과 도주로 조직 내부 신뢰를 잃었어요. 그는 늘 도망치듯 살아갔고 누군가를 속이고 다시 숨어드는 방식으로 생존했죠. 그러나 그가 사라졌을 때 유일하게 그의 행방을 묻고 다니던 이는 서연이었어요. 그녀의 애틋한 마음은 결국 비극을 불러왔어요. 민수를 찾겠다는 의지가 조직의 귀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서연은 목격자가 될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됐죠. 사랑은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무덤으로 이끌었어요. 조직 내부에는 불신이 만연했어요. 도현은 민수가 도피 자금을 요구하는 모습에 분노했고 지훈은 그를 감싸기보다 배제하려 했죠. 태민 역시 갈등의 불씨를 키우며 불만을 쌓아갔어요. 결국 이 세 사람의 시선은 민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졌어요. 이때 서연의 존재는 덤처럼 따라붙었죠. 입을 다물지 않는 그녀는 민수의 그림자를 쫓았고 그 그림자는 결국 그녀를 같은 무덤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경찰은 이 연결고리를 수사의 핵심으로 삼았어요. 94년 9월의 어두운 밤,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야산으로 향했어요. 잠깐 바람이나 쇠자는 말에 방심했던 그는 조직의 함정에 빠져들었죠. 대마 연기를 피우며 웃던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칼끝이 허벅지를 찔렀어요. 피가 솟구치자 그의 눈빛은 배신을 깨달았고 숨이 가빠지며 신음이 이어졌어요. 도현이 다시 칼을 쥐고 가슴을 찔렀을 때 민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쓰러졌죠. 흙더미로 급히 덮인 그의 몸 위로 별빛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마지막 조명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민수를 찾겠다는 이유로 다시 조직원들에게 불려나갔어요. 민수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말은 함정이었죠. 그녀는 차에 태워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야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길은 막혀 있었어요. 그가 여기 있다는 말과 함께 칼이 번뜩였고 옆구리를 찌른 공격이 이어졌어요. 가슴을 향한 칼끝이 그녀의 심장을 무너뜨렸을 때 그녀의 두 눈은 여전히 민수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진실은 끝없는 어둠으로 삼켜졌죠. 시신이 두 구나 발견되자 경찰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두 사람의 시신이 불과 몇 미터 차이로 묻혀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한 범인들의 소행임을 뚜렷하게 말해주었어요. 흙은 서둘러 덮인 흔적이었고 나무 뿌리 사이에 남은 혀르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파낸 잔해는 오래된 죄악의 흔적이었고 경찰은 그 안에서 조직 내부의 공모를 읽어냈죠. 단순히 살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배신의 결말이자 은폐의 방식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블랙문파의 행적은 끝없는 폭력의 연속이었어요. 술집 여종업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길에서 여성을 쓰러뜨려 목걸이를 빼앗으며 경찰관까지 칼로 찔러 도주했던 전력까지 이어졌죠. 그들의 삶은 일상이 곧 범죄였고 범죄가 곧 일상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의 죽음은 그 연장선에 있었을 뿐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줬죠. 그러나 이 두 구의 시신은 사회를 뒤흔드는 파문이 되었고 경찰은 조직 전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지혜와의 연결고리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약사라는 평범한 직업 뒤에 숨은 그녀의 두 얼굴은 경찰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녀가 건넨 메모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남편 성준의 동선을 그대로 드러낸 치명적인 지도가 되었고 그 메모가 손에 쥐어진 순간부터 성준의 운명은 어둠 속에 묶였어요. 지혜는 단순히 폭행을 사주했다고 부인했지만 조직원들의 진술은 그녀의 개입을 명확히 지목했어요. 사건은 이제 단순 폭행이 아닌 청부와 살인이 엮인 복잡한 그림으로 확장됐죠. 민수의 요구는 조직에 불을 지폈어요. 그는 태민에게 도피 자금 2천만 원을 요구했고
이는 곧 조직 내 갈등의 기폭제가 됐죠.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거액을 요구한 민수는 동료들에게 짐처럼 여겨졌어요. 특히 도현은 분노를 참지 못했고 지훈은 민수를 더 이상 감쌀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서연이 끼어들며 입을 다물지 않자 그들의 선택은 더욱 단호해졌어요. 배신자를 제거하겠다는 조직의 논리는 냉혹했고 사랑은 그 잔혹함 속에서 힘없이 무너졌죠. 결국 이 모든 건 조직의 방식으로 수렴됐어요. 배신은 처형으로, 불필요한 목격자는 침묵으로 처리됐죠. 야사는 그들의 무대였고 흙더미는 비밀을 감추는 장막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은폐는 불가능했어요. 부패한 시신은 결국 땅을 뚫고 세상에 드러났고 경찰의 손길이 닿으면서 잔혹한 진실이 벗겨졌어요. 민수와 서연의 죽음은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직 내부 권력 다툼의 부산물이자 잔혹한 시대가 남긴 그림자였음을 선명히 보여줬죠. 경찰은 블랙문파의 주요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냈어요. 도현은 차갑게 침묵했고 지훈은 끝내 시선을 피했어요. 태민은 손끝을 떨며 부인했지만 여러 정황은 이미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성준을 공격했던 날 그들은 대마 연기를 피우며 흥분된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법정은 그것을 변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미 폭행과 살인을 공모한 후 대마를 흡입했으니 심신미약은 통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은 냉정했고 그들의 억지는 공허한 울림으로 흩어졌죠. 재판에 선 도현은 사형을, 지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태민은 장기간의 징역을 피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혜는 남편을 혼내주라며 조직을 끌어들인 대가로 짧지만 굴욕적인 형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은 단호했고 법정의 공기는 서늘했어요. 그러나 숫자로 기록된 형량만으로는 사라진 생명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민수와 서연, 그들의 목숨은 이미 끝없는 다크 속에 묻혀 있었고 재판은 단지 남겨진 그림자들을 겨우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했죠. 사건은 당시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 같았어요. 90년대 중반, 거리는 아직도 폭력배들의 발자국에 짓눌려 있었고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신음했어요. 지존파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사회는 또다시 유사한 잔혹함 앞에 서야 했어요. 블랙문파 같은 집단은 전국구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폭력은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죠. 술집, 거리, 심지어 가정까지 파고든 그들의 손길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경찰 기록에는 블랙문파 조직원들의 폭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차량을 훔쳐달리며 검문을 뚫고 달아나다 경찰관의 다리를 다치게 했고 검거되던 순간에는 칼을 휘둘러 손을 찔렀어요. 이들의 행동은 계획이 아닌 습관처럼 반복됐어요. 범죄는 곧 그들의 언어였고 폭력은 곧 생존 방식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이 폭력의 습관화 속에서 태어난 하나의 결말이었어요. 그것은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그림자였죠. 지혜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약사라는 직업은 빛을 상징했지만 그녀가 발을 들인 세계는 어둠이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조직과 연결됐을까요? 단순히 남편에 대한 원한 때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약물을 다룰 수 있는 지혜는 조직에게 기술자 같은 존재였고 블랙문파는 그런 그녀를 필요로 했을지 몰라요. 마약과 대마, 향정 물질이 얽힌 그 시절의 불법 세계에서 지혜의 역할은 의외로 크고 어두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안성 야산의 대마밭 발견은 수사의 전환점이었어요. 푸른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평범한 밭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조직의 불법 자금줄이었어요. 땅은 비밀을 품고 있었고 바로 그 옆에 민수와 서연이 묻혀 있었죠.
경찰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들의 근거지 옆에서 사람의 생명을 덮어버렸어요. 대마밭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피로 물든 증거였고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끔찍한 표식이었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내세웠어요. 심신미약이었다, 흥분 상태였다는 말이 이어졌지만 판결문은 차갑게 되물었어요.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대마를 피웠다면 그것은 가명사유가 될 수 없다. 법의 언어는 단호했고 그들의 거짓은 산산이 부서졌죠. 지혜는 끝내 남편 폭행을 사주하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여러 증언은 그녀를 가리켰어요. 진실은 그녀가 부정하는 말 사이에서 서서히 드러났고 판결은 그녀의 손끝까지 차갑게 묶었죠.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그러나 당시 현장을 지켜본 경찰과 기자들은 지금도 말해요. 어둠 속에 묻힌 두 구의 시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 서연의 눈빛과 민수의 흔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였죠. 그들은 조직의 논리에 휩쓸려 희생됐고 그 자리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교훈이 되었어요. 끝없는 다크 속에 파묻힌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자가 누구였는지만을 묻지 않아요. 왜 평범한 사람이 조직과 손을 잡았는지, 왜 한 남자는 동료들에게 버려졌는지, 왜 한 여자는 애인을 찾다 죽음을 맞았는지를 묻고 있었죠. 사건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의 균열이 불러온 파편이었어요. 지혜의 사주, 민수의 배신, 서연의 추적, 이 모든 조각이 맞물려 참혹한 그림을 완성했어요. 야산에 묻힌 두 구의 시신은 그 그림의 중심이었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였죠. 블랙문파와 블러드파의 대립은 겉으로는 화려한 폭력의 무대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불신과 배신으로 가득했어요. 동료라는 이름은 언제든 칼로 바뀔 수 있었고 의리는 이익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졌죠. 민수와 서연의 죽음은 바로 그 균열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묻힌 두 사람은 조직의 진실을 보여주는 무덤이었어요. 은폐하려던 손길은 결국 진실을 드러냈고 야산의 흙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회 전체에 던져진 끔찍한 경고였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의 속내는 충격적이었어요. 블랙문파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죠. 거리에서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며 경찰관까지 찔러 상처 입히던 그들의 행적은 사회의 안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법망을 피하는 기교가 아니라 대놓고 세상을 조롱하는 폭력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의 죽음은 단순한 사적인 원한을 넘어 그들의 습관적 범죄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혜가 남편 성준의 폭행을 사주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녀는 약사라는 사회적 신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조직은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결국 그녀는 어둠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약물과 대마가 얽힌 세계에서 지혜의 존재는 조력자였죠. 평범한 일상과 범죄 세계가 교차한 순간 선과 악의 경계는 희미해졌어요. 그녀의 결정 하나가 결국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연쇄적 파국으로 이어졌던 거죠. 민수는 내부에서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는 늘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심지어 도피 자금까지 조직에서 뜯어내려 했어요. 동료들이 그를 향한 불신을 쌓아가던 순간 서연은 애인의 행방을 묻고 다니며 또 다른 위협이 됐죠. 조직은 침묵을 원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결국 이 두 목소리는 동시에 꺼져야 한다는 냉혹한 결론이 내려졌어요. 배신과 침묵 강요가 뒤섞인 순간 칼날은 순결을 멈추게 했고 흙은 그 비밀을 덮어버렸죠. 야산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어요.
사건 현장을 조사했던 형사들은 지금도 말해요. 흙 속에서 파낸 시신의 냄새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신문 후 허벅지를 찌른 상처, 처형처럼 그어진 목, 심장을 향한 치명적 칼끝은 모두 잔혹의 언어였어요. 그것은 우발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었어요. 누군가를 향해 보여주려는 살인,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끝없는 다크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였죠. 블러드파의 그림자가 잠시 거론됐지만 진실은 내부의 균열이었어요. 외부의 적을 향한 칼끝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를 향한 칼끝이었죠. 동료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그 안엔 이미 불신의 불씨가 숨어 있었어요. 민수의 욕심과 서연의 추적은 그 불씨를 폭발시켰어요. 같은 공간에 나란히 묻힌 두 시신은 내부의 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규율의 증거였어요. 그것은 조직의 생존 논리이자 동시에 파멸의 씨앗이었죠. 법정은 조직의 이름을 조목조목 불러내며 판결했어요. 도현, 지훈, 태민, 그리고 지혜까지 각각의 이름은 책임과 죄로 묶였어요. 그러나 판결문 속 숫자와 형량은 차갑게만 남았어요. 사회는 안도했지만 피해자들의 목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와 서연의 무덤은 그대로였고 야사는 여전히 바람에 스산이 흔들렸어요. 판결은 사건을 닫았지만 어둠은 닫히지 않았어요. 그 어둠은 지금도 교훈으로 남아 누군가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죠. 그 시절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폭력은 공기처럼 흔했고 시민들은 언제 어떤 그림자가 다가올지 몰라 불안에 떨었죠. 블랙문파 같은 집단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폭력은 충분히 지역을 지배했어요. 사람들의 일상은 그들의 변덕에 휘둘렸고 무고한 피해는 늘어났어요. 민수와 서연은 단순히 조직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만들어낸 희생자였어요. 어둠은 한 세대를 휘감으며 깊은 흔적을 남겼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우연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서야 흙 속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영영 사라졌을 거예요. 은폐와 방치는 늘 범죄의 동반자였죠. 그러나 진실은 흙을 뚫고 나왔고 조직의 은밀한 폭력은 결국 드러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수사 기록이 아니라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사라진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경고로 다가오고 있었죠. 민수와 서연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산된 침묵의 전략이었고 동시에 피로 세운 과시의식이었어요. 조직은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고 동시에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은 짓밟혔어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마지막 비명은 야산의 흙에 묻혔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는 기록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경고로 여전히 살아있었죠. 결국 사건은 법정에서 마무리됐지만 진실은 여전히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폭력을 방치했는지, 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돼야 했는지, 왜 약자가 어둠에 짓눌려야 했는지를 묻고 있었죠. 민수와 서연, 두 개의 이름은 끝없는 다크 속에 묻혔지만 동시에 우리 기억 속에서 꺼내야 할 이름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는 냉혹한 메시지였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